미국은 그나마 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제3세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MC 세미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맡게 된 KB국민은행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가님이 어마어마한 섭외력을 발휘해서 최근 가장 핫하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주신 분이죠.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그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IMF 사태를 조금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노무현 경제교사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조금 많이 타셨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하필 97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그때 IMF로 인해서 저희 동기들이 98년도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군대를 다 갔습니다. 등록금이 부담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주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연 잠적을 한번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첫째는 제가 지난 한 50년 동안 그 집필해 오던 책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책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체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었고, 둘째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나이 70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위 논문이 경제 병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없는 것이라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긴 한데 어떻게 병리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걸로 저희가 봐도 예, 맞습니다. 경제 병리학은 지금 어디에도 없는 그 용어인데 사람과 같은 뛰어난 유기체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경제체에 관해서는 병리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제 병리학을 한번 그 수립을 해보면 이게 세상에 관심을 끌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하는 게 관심을 가진 거는 한 40여 년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체계를 갖추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 20년이 좀 소요가 됐어요. 이제 좀 기나긴 세월이 좀 필요했던 거죠. 사실 경제도 아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용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는 참 좋은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세 70이실 때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데 나이가 이렇게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조금 이제 몸소 정명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0여 년 정도 이렇게 좀 침묵을 계시고 최근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책에 보시면 지금 경제 상황은 파국을 향해 달리는 폭주열차 같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 심정은 이제 1996년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1998년도에 그 외한 얘기에 대해서 경고했던 심정과 똑같아요. 그때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줬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를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해 봤더니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 폭주열차와 같다. 그런 그 기분이에요, 지금 제 심정이.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를 먼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고금리 강달러 대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세계 경제의 위기에 적절한 정책은 아니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이제 1.75% 기준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가 또 강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도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달러가 강세이니까. 그래서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심각한 그 경기 후퇴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제3세계 국가인데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네. 그 나라들의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요. 아르헨티나가 물가 상승률이 100% 넘었다. 튀르키예가 뭐 몇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숫자를 들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는 경제는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제 그 근원이 사실 따지고 보자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의 국내 저축 거기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 모두 다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 갔으니까 물론 이제 그 덕에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1%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또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거품이 잔뜩 껴있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걸 버텨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나라들 경제난에 휩쓸리게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제3국이나 이런 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 예측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그렇게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조금 판단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도 연준 의장이 그러잖아요. 물가 불안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2%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파산한 직후부터 23일 날 0.25% 기준금리 올릴 때까지 그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 무려 3,910억 달러를 공급을 해요. 추가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아니면 통화량 증가가 이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아무래도 통화량이 조금 더 아이, 영향을 그럼요. 주네. 당연히 통화량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통화량을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에서는 뭔가 이상하고 중대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 이미 그 GDP의 2.9%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이게 3.6%로 급증을 해요. 이걸 방치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이 되면 달러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그 환차손을 피해서 해외로 이탈을 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금융위기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미국은 그나마 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제3세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아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이번만 펼친 게 아니에요.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고 1980년대도 그랬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국가들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굉장히 심하게 전 세계에 전염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때 미국은 198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그리고 1982년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마이너스 2.1%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미국은 내년쯤이면 마이너스 성장 간다고 봐요. 그거를 미국이 모를 리 없는데 왜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균형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정책이 바뀌면서 말씀하신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환되는 거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어디가 좀 있었을까요? 미국이 이 정책으로 이렇게 선회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전염시키면서 이제 경제난들이 왔잖아요. 그때 미국이 그걸 견뎌냈었어야 했는데 통화 완화 정책, 재정 팽창 정책을 같이 펼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경제난을 비교적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계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경제도 그런 그 경기 순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과 같은 경기 후퇴기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버텨줘야 돼요. 물론 그 위기는 가볍게 넘어갔지만 그 뒤에 오는 이제 후유증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때 판단을 좀 잘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또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그 잘못 판단한 거는 경제학의 병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경제 병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상 사례들이잖아요. 희한하게 경제 외적 변수에서 그 경제난이 오면 금융위기 진행, 경제위기 진행을 오히려 늦춰요. 희한해요. 대표적으로 2001년 같은 경우에 2000년도 말에 나스닥 시장 붕괴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001년도에 9.12 사태가 터져요. 그리고 엔론 또 월드컴 사태가 터져요. 회계부정 사건들 이런 것들이 터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런 판단했어요. 이제 잘못 판단한 건데, 야, 이런 것 연달아 터졌으니까 큰일 났다. 세계 경제 깊숙이 또 하강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경제 외적인 변수가 그렇게 중대한 사태로 터지게 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위기 진행, 금융위기 진행을 늦추는 경향이 있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경제위기, 금융위기 진행시키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책들을 좀 조심스럽게 펼쳤어야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약간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미국 얘기 다음에는 이제 중국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현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은 사실은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올해 물 밑에서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뭘로 증명이 되냐면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 회사예요. 이게 그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누구나 무시해요. 지금도 실버게이트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사실 한번 듣긴 했는데 잘 모르는 데였습니다. 3월 8일 날 이 조그만 회사가 파산을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중형의 이제 그 은행이 파산을 하고 또 시그너처 은행 파산하고 그 뒤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도이체방크 뭐 등등 해서 여러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1%가 잘 안 돼요.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이게 0.01%. 그리고 이게 3번에서 반복될 확률은 0.0001%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경제 원리가 필연적으로 그 연쇄적인 파산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인데, 이거는 경제 병약의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1조 원을 풀면 그게 이제 금융기관들의 저축 형태로 들어와서 또 은행들은 그걸 이제 대출이나 투자로 시중에 다시 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게 반대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당시에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물 밑에서. 그때 이제 이 세계은행이 파산하면서 이제 그 물 위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미국이 잘 막았죠. 예금 전액 보장을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들로 이 뱅크런이 전염되는 걸 차단해냈어요. 근데 이거는 물 위로 올라오려던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물 밑으로 다시 빠져들게 했지만 그 작동을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월 1일 날은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사실상 파산해서 JP 모건에다 강제 인수시켰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디선가 실버게이트 캐피탈과 같은 사태,
이런 게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태가 또 터진다면 다시 신용파괴 권리는 본격적으로 물리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긴 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 사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어떤 것이 하나 터진다. 근데 그게 안 터지더라도 9개월 후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 금리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중국은 사실은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진행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KBS가 그 3월 달에 그랬잖아요. 2019년 3월 달에 빈집 6,500만 채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때 이미 몰락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신용파괴가 작동하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변수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업 차관을 9,7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네. 그 밖에 통화수화풀을 7천억 달러를 체결해줬어요. 네네. 근데 이 7천억 달러가 거의 모두 부실채권 되기 직전이에요. 이미 부실채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대1로 사업으로 그 어마무시한 자금을 지원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정책에 의해서 그 외환위기가 이제 중국이 지원했던 그런- 국가에서 그런 발생하는 건 커진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 중국이 차관으로 빌려줬던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실채권화되면서 빚으로 돌아올. 아이 그럼요.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좀 아주 심각해요. 그동안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이제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에 많게는 50%, 적게는 30%, 대체적으로 40% 이상을 충당해 왔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기회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지방 재정이 그 적자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그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해야 그 충당을 할 수가 안 있잖아요. 팔릴 것 같은데요. 그 시장에서 안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금융공사 설립을 허가했어요. 아 사줬나 보네요. 그 지방금융공사들이 그걸 사줬는데 지방금융공사는 어떻게 돼요? 부실화되는. 아이 당연히 부실화되죠. 수입은 없는데 계속 그거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떤 통계로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들 때문에 지금 그 댐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 중국 경제는 실물 부분만 보면 긍정적인 변수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1분기였던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5% 나왔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네네 올해 1분기 네네 사실 그 수치만 보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선방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그 물 밑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중국 통계 못 믿어요. 중국은 그 경제 통계를 창조를 잘해요. 지난해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중국의 전력 소비량을 봤더니 감소했다. 이 전력 소비라는 것은 산업용과 가정용 있잖아요. 네네. 가정용은 급격하게 안 줄어요. 네네 그렇죠. 산업용은 경기에 따라서 이게 네네. 변동이 심해요. 이게 전력 소비량이 예를 들어서 20% 줄었다 그러면 산업용 한 30% 줄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용으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닌데 전체 소비량이 줄었다는 거는 가정용은 안 줄었을 리 만무하고 그럼 산업 쪽에서 이만큼 줄었구나 이렇게. 근데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중국은 그 거시 지표들은 창조를 잘하는데 그 이제 거기와 관련된 다른 지표들까지 창조를 못했어요. 디테일은 약간 네. 그 정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한다? 저는 기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이게 중국 경제를 덮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한 경제난에 처할 거다. 통계 조작만 없다면 마이너스 5%대 성장도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면 미국은 지금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온 걸 막고는 있지만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이나 9개월 정도에 그리고 그 위기는 이제 동남아나 제3국 쪽으로 조금 전이된 상황이고 중국도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조금 희망적인 예측을 하시는 건지.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든 경제 파국이든 경제 난이든 이거를 적절한 정책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차단해낼 수 있고 혹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제법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도 훨씬 심각했어요. 3월 10일 날 베어 스턴스가 뱅크런이 생겨서 JP모건에 인수된 다음부터 이게 신용 파괴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9월 14일 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스가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가시적으로 작동을 해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 바람에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은 제1대 은행만 빼놓고 여기도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모은행들의 인수합병됐어요. 그 정도로 금융위기가 심각했었는데 2008년 12월 달에 미국이 G20회의를 소집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우리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그래서 2008년 말에 미국이 번원통화를 2배로 늘려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요. 그뿐만 아니라 재정지출도 다음 해에 무려 7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요. 유럽의 중앙은행 EU에 22 있잖아요. 그 22도 번원통화를 2008년 말에 37%를 증가시켜줘요. 기준금리도 낮춰주고 재정지출도 팽창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른 나라도 또 거기에 부응해서 비슷한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세계 각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기 후퇴의 깊이도 얕았고 기간도 짧았어요.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다니까요. 2009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가지 않느냐 하고 예측을 해뒀었는데 여지없이 틀렸어요. 그보다는 좋았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0.8%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그런 정도로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국제공제처제 구축이 돼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경제정책을 이런 정책도 펼칠 수 없고 저런 정책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의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연준은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0.25% 올렸잖아요. 네네. 만약에 기준금리를 그렇다고 올리잖아요. 계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의 국채 그리고 저 MBS라고 있잖아요. 모트게이지 베스트 시큐리티. 이 두 개는 미국에서 법에 따라서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요. 금리가 오르면 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경영수지가 악화돼요. 손실을 보겠죠. 네네. 그러면 손실 충당금 쌓아야죠. 자기 자본 비율을 더 확충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져요. 그럼 당연히 미국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금리를 낮췄을 때는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금리를 올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서서히 진행이 돼요. 상당한 지체 후에 진행하게 돼요. 그 미국의 이제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뭔가 어떤 대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위기를 생각보다 잘 극복했고 지금 상황은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런 공조가 이루어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내용 같습니다. 네.
붕괴는 이미 끝났다. 이제 장기 정체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칠 수 있다.